꿈다운 라디오, 꿈다운 새벽 책방,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행동을 방해하는 것들에게서 벗어나기. 혹시 망설이다가 하지 못한 시도해보고 싶은 일이 있는가? 자격 미달이 아닐까? 혹은 그 일은 너무 힘들고 경쟁도 심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에 흥미로운 직업이나 프로젝트를 포기한 적이 없는지 생각해보라. 아니면 그 일을 하기에 스스로의 능력이나 재능이 모자란다고 결론 내린 적은 없는가? 이런 가정들이 당신의 행동을 방해한다면 이제는 그것들을 시험해 볼 차례다. 몇 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아. 만약 어떤 일을 하는데 필요한 학위가 없거나 경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면 그 일에 성공한 사람들 중 당신과 비슷한 배경을 가진 이들이 없는지 살펴보라. 만약 그들이 해냈다면 당신이라고 못할 이유가 없다. 어떤 일이 너무 버겁게 느껴진다면 자신이 그 일에 맞는지 아닌지 확인해 볼 방법을 찾아라. 관련된 강의를 듣거나 도전적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시기다. 많은 사람들이 막상 일을 직접 진행해 보니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해볼만 하더라고요. 라고 말한다면 사실에 주목하라. 누군가 전해준 부정적인 사실 때문에 망설이고 있다면 자기 직업에 한멸을 느낀 사람의 불평만 듣고 시도 자체를 단념해버리는 실수를 저지르곤 한다. 예를 들어 절대로 강사는 되지 마세요. 저 말고도 생활이 말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듣고 실망했다면 그에 반대되는 의견을 무조건 찾아 들어봐야 한다. 자기 직업을 사랑하고 왜 그 직업이 좋은지 당신에게 말하느라 들떠있는 사람을 분명 쉽게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이 생각하는 그 일이 돈을 벌기엔 힘들다는 말을 듣고 마음에 걸린다면 그 분야의 일을 하는 사람들 중 부자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사람들의 예를 찾아보라. 방법을 알고 있을 것이다. 어떤 분야가 경쟁이 치열하다는 말을 들었다면 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찾아보라. 그들의 배경과 어떻게 그 일을 시작하게 됐는지, 그 위치에 오르기까지 어떤 단계를 거쳤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나도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필요한 재능이나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된다면 그 일에 성공한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알아보려는 노력을 하라. 그러고 나서 저 사람들이 정말 나와 그렇게 다를까? 저 사람들이 터득한 기술을 나도 배울 수 없을까를 자신에게 물어보라. 어떤 일을 이루는 과정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서 단념할 것 같다면 어느 정도 위치까지 오르는 과정에 드는 부담은 필수다. 하지만 투자하는 비용을 그 일을 하며 느낄 즐거움보다 더 크게 보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자. 몇 년간 공부해야 하는 것이 걱정된다면 다녀야 할 학교에 우선 방문해보라. 수업을 청강해보고 학생들과도 얘기를 나눠보라. 캠퍼스 투어를 하며 어떤 느낌이 드는지 살펴보라. 이곳에서 공부하는 몇 년은 나에게 즐거운 일일까에 대한 답을 찾아라. 준비 과정에 너무 많은 돈이 들까봐 걱정된다면 학자금 대출이나 생활비를 줄이는 방법을 생각해보라. 어쨌든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경제적 부담이 이 일을 그만둬야 할 정도인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성과를 내기까지 너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면 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에게 비결을 물어보는 것도 좋다. 매일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었는지, 어떤 어려움을 극복해야 했으며 그 시간은 얼마나 걸렸는지, 그 과정을 즐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물어보라. 내 꿈을 이루기 위해 무엇 비슷한 정도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을까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노력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싶으면 그 결과가 충분한 만족을 가져다 줄지 생각해보라. 그 일과 프로젝트에 참여할 방법이 없는지 살펴보라. 관련 활동을 해보고 그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는 등 환경과 친해지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스스로의 기분을 돌아보라. 내가 지금 느끼는 행복감이 앞으로 여기에 투자할 돈과 시간만큼의 가치가 있을까? 정나쌤 또 튕기셨어요. 진숙쌤 해주세요.
최소한의 투자로 행동을 시작하기. 앞서 말한 대로 가벼운 창업, 민 스타트업의 핵심은 최소한의 가시적 상품을 만드는 데 있다. 최소의 창업 자금으로 우선 최소한의 기능만을 갖춘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 상품을 가능한 빨리 소비자의 손에 쥐어주고 그 반응을 살펴본다. 일단 피드백을 얻어내면 그 이후의 과정은 점차 조율해 간다. 최소한의 가시적 상품 개념은 진로 준비에도 훌륭히 적용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해온다. 어떤 직업의 준비 과정에 드는 돈과 시간은 어느 정도가 적절할까요? 직접 경험해 보기 전에 말이죠. 정답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이다. 우리는 몇 년 동안 공부하고 수천 달러씩 투자해 준비 과정을 거친 사람들을 많이 봐왔다. 결국 나중에 이 일을 이룰 줄 알았으면 절대로 그렇게 노력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말하는 사람들 역시 수없이 봐왔다. 많은 학부모와 주변 사람들이 최고의 직업으로 여기는 변호사들도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본 적 없는가? 로스쿨 입학 원서의 경고, 법의 실무 집행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 다를 확률이 많음이라고 써서 사전 주의를 줘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다. 더 읽어요. 덕난 쌤 해주시면 되는데. 불만을 품은 화학자의 사례. 1년 전 영국에서 열린 진로 발달 컨퍼런스에서 프레젠테이션 중이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나자 마이클이라는 젊은이가 필자인 존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의 말씀을 10년 전에 들었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존이 이유를 묻자 청년은 자신의 상황을 들려주었다. 영국에서는 만 15세가 되면 모든 청소년들의 진로 계획을 결정하고 그에 맞는 교육과정을 선택해야 한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처럼 그 역시 여러 직업들에 대해 아는 바가 적었다. 도대체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난감했다. 그러다 문득 화학자가 돈을 많이 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 말을 듣고 그는 직업 선택란에 당당히 화학자라고 써서 제출했다. 그때부터 화학자가 되기 위한 교육 여정이 시작됐다. 과학고에 등록했고 대학에서 화학을 전공했으며 화학 박사 학위까지 땄다. 그렇게 10년의 긴 준비 끝에 드디어 꿈에 그리던 화학자로 일을 시작했다. 그런데 도무지 하는 일에 즐거운 구석이라고는 전혀 없었다. 존이 물었다. 그렇게 화학자로서의 일이 싫으면 다른 일에 도전해보지 그래요? 그러자 마이클은 그게 말이 되나요? 10년 동안 그렇게 공부한 걸 무작정 던져버릴 수는 없죠. 마이클은 그때 겨우 25세였다. 그래도 가던 길을 고수하겠다는 것이다. 정말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평생을 사는 한이 있더라도 말이다. 생각해보라. 인생은 그런 식으로 낭비하기엔 너무 소중하지 않은가? 지금이라도 어떤 진로를 선택하기 전에 그 직업에 대해 가능한 한 빨리 알아볼 방법을 찾기 바란다. 자원봉사를 하든 아니면 임시직을 얻어서라도 해봐야 한다. 그 분야의 사람들과 친분을 맺고 롤 모델을 정해서 행동을 살펴봐야 한다. 모든 훌륭한 사람들이 좋은 생각, 좋은 아이디어, 좋은 의도를 찾는다. 하지만 이것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은 극소수다. 존 행콕. 사람들은 종종 변화와 발전 과정을 일부러 피하고 싶어 한다. 전문가답고 세련된 모습만 보이고 싶기 때문이다. 그래서 평가받기 전에 하나만 더라며 뭔가 더 개선할 점을 찾는다. 제품 샘플을 더 개선시키거나 출품할 그림 작품을 하나 더 만드는 것 등이다. 강의를 하나 더 듣거나 웹사이트를 더 멋지게 만들거나 더 예쁜 명함을 만들기도 한다. 하지만 모든 일을 이런 사고로 접근하는 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유능한 컴퓨터 과학자인 릭의 경우를 통해 들어보자. 수년간 릭은 상견지명이 있는 수많은 아이디어를 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수익 창출로 이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의 말을 빌리면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내려는 습관 때문이라고 했다. 예를 들어 릭은 인터넷 블로그가 미디어 산업의 혁명을 불러일으키기 훨씬 전부터
개인들이 올린 간단한 메시지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웹 서비스를 만들 생각을 했다. 릭은 이 프로젝트에 너무 들떠 폭발적인 에너지로 작업에 몰입했다. 하루에 15시간씩 매진하자 샘플 버전을 만들 수 있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의견을 한 번도 들어보지 않고 뭔가 더 개선할 점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 최적의 프로그램 언어만 만들어내면 소프트웨어가 훨씬 더 잘 돌아갈 것 같았다. 그는 곧 새로운 서버 기반 스크립트 언어 개발에 착수했다. 그 후 4년 동안 기술적인 디테일에 더욱 집착하다 보니 원래 아이디어조차 잊어버릴 지경이었다. 그러는 동안 다른 사업가들도 저마다의 인터넷 블로그 기반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완벽하거나 기술적으로 발달된 모습의 블로그도 아니었다. 하지만 태도는 릭과 사뭇 달랐다. 그들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오류가 있더라도 일단 세상에 출시해 사람들이 직접 써보도록 했다. 결국 사람들로부터 값진 피드백을 얻어냈으며 점차 소프트웨어를 진화시켜 결국엔 백만장자가 되었다. 우리 필자 모두는 이런 완벽주의 경향을 버리라고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다. 그 대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에 뛰어들게 만들 가장 값싸고 손쉬운 방법을 찾을 것을 당부한다. 아이디어와 작업을 사람들에게 노출시키고 그들의 반응을 살펴보라. 이럴 때라야 뭐든 더 빠르게 배울 수 있다. 중간에 일을 수정해 나가기도 쉽고 말이다. 더구나 일 자체도 즐길 수 있다. 변화를 수용하라. 앞서 소개한 가벼운 접근법은 조금씩 수정을 더해가며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볼 것을 제안한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더 급격한 변화가 필요할 때도 있다. 예를 들어 다른 종류의 상품을 팔아야 하거나 다른 산업 분야를 상대해야 하거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해야 할 때 등이다. 이런 급진적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까지의 노력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변화의 시도는 기대하지 않은 새로운 기회를 펼쳐놓기도 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를 포트밸리 샌드위치 회사에서 찾을 수 있다. 포트밸리의 전시는 1977년에 문을 연 골동품 가게였다. 가게의 주인은 손님들을 좀 더 끌어보려는 의도로 샌드위치를 대접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고객들이 가게에 놓인 물건들보다 샌드위치에 더 관심을 보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가게 안은 샌드위치를 맛보려는 사람들로 줄이 길게 늘어설 정도였다. 상황이 이쯤 되자 가게 주인은 골동품 가게를 레스토랑으로 바꾸기로 마음먹었다. 토스트 샌드위치를 위한 오븐 기계를 갖다 놓는가 하면 칸막이가 설치된 좌석을 마련했다. 아이스크림 콘을 판매하고 라이브 음악도 틀었다. 1996년 이 유명 샌드위치 가게는 새로운 주인에게 매각되었고 그 후 점리 200곳 이상의 지점을 보유한 브랜드로 확장됐다. 도중에 마음을 바꿔도 괜찮다. 사람들은 자신이 혹여 중도 포기자로 보일까봐 새로운 진로로 바꾸는 것을 완강히 거부한다. 그렇게 수년, 심지어 몇십 년을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직업에 매달리며 낭비하고 사는 것이다. 우리는 상담을 하면서 급격한 진로 전환을 선택한 사람들을 종종 봐왔다. 그 예를 몇 가지 들어보겠다. 전문 사진사가 된 컴퓨터 프로그래머, 요가 강사가 된 암 연구원, 일러스트 화가가 된 증권 전문가, 커피숍 주인이 된 역사학자, 유리조각 공예가가 된 기업 간부, 영적 상담사가 된 물리학자, 레스토랑 주인이 된 부동산 중개업자, 임상 심리학자가 된 연극배우, 유치원을 개원한 사회과학자, 기계공학자가 된 운전 강사, 이렇게 진로를 바꾼 이들 중 누구도 그 결정을 후회한 사람은 없었다. 좀 더 일찍 용기를 냈으면 좋았을 걸 그랬어요 라고 말한 사람만 많을 뿐이다. 그러니 한번 세운 계획에 갇혀 있지 않기 바란다. 언제든지 변화를 맞을 준비를 하고 새로운 일을 과감하게 시도해도 된다. 무엇이 성공을 방해할까? 수천 명의 삶을 지켜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 즉시 행동으로 옮기고 배워가면서 방향을 바꿔가는 태도가 그 어떤 잘 짜인 계획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할까를 한 번도 고민하지 않고 엄청난 성공을 거둔 사람이 수없이 많다는 걸 아는가? 대표적 사례를 트위트 슬립자 중에 한 사람인 잭 도시의 경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잭 도시는 어릴 때부터 여러 도시의 지도를 무척 좋아했다. 아이들이 붙여놓고 하는 캐릭터 주인공 대신 여러 도시 지도를 자기 방벽에 붙여놓았을 정도였다. 어느 날 아버지가 사온 컴퓨터에 흠뻑 빠져든 잭은 곧 일러스트 프로그램을 이용해 자신만의 도시 지도를 만들기 시작했다. 시내 거리를 달리는 기차와 버스가 점으로 표기되도록 프로그램화했다. 어느 날 잭은 우연히 경찰들이 무전통신기를 통해 주고받는 대화를 듣게 되었다. 아, 저 무슨 통신 정보를 내 프로그램에 연결시켜 봐야겠어. 경찰차와 앰뷸런스가 시내를 돌아다니는 걸 볼 수 있게 하는 거야. 잭은 이 생각을 원래의 프로그램의 추가 기능으로 됐다. 그렇게 완성된 프로그램을 놓고 보니 자신의 프로그램이 디스패치 분야 프로그램과 거의 유사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호기심이 생긴 그는 뉴욕시의 디스패치 관련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코드를 모두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에 보안상 오류가 있었다. 그는 곧장 소프트웨어 회사의 CEO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프로그램에 보안상의 오류가 있으니 이를 고칠 방법이 있다는 메시지를 전한 것이다. CEO는 잭을 불러 곧바로 그를 채용했다. 시간이 흘러 잭 도시는 1998년에 자신의 상사와 함께 디스패치 차량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넷이라는 회사를 창립하게 되었다. 회사의 CEO를 임명하고 자금도 유치했다. 그런데 때마침 기술주의에 붙어있던 주가의 거품이 붕괴되었다. 사업 전략을 두고 잭과 회사는 자주마찰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어이없게도 자신이 임명한 CEO는 잭과 그의 상사를 해고해버렸다. 회사를 그만둔 잭은 다양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간을 보냈다. 그것이 취미이기도 했고 달리 할 일도 없던 터였다. 그러다 문득 메시지 전송을 더 쉽게 해줄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2000년 잭은 핸드폰에서 자신의 상태를 알리는 간단한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지금은 회의 중입니다와 같은 상태 메시지를 핸드폰으로 보내면 친구들의 이메일에 메시지가 뜨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친구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이 프로그램이 그다지 유용하지 않다는 것이다. 우선 당시엔 핸드폰을 가진 친구들이 몇 되지 않았다. 더구나 왜 친구가 아침에 뭘 먹었는지 등에 대한 업데이트 메시지를 꾸준히 받는 게 재밌다는 건지 알 수 없다는 시기였다. 이런저런 이유로 여러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보고 해체하기도 하면서 시간을 보냈지만 잭 역시 직업이 필요했다. 생각해보니 어릴 적 스케치를 좋아했던 경험을 살려 일러스트 작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세인트루이스에서 공부를 시작하기로 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일이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손목이 몹시 아팠다. 단순한 근육통이긴 했지만 마사지가 큰 효과가 있다고 들어서 받아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렇게 몇 번 찾아가 마사지를 받아보니 요법이 정말 신통했다. 마사지 요법에 홀딱 반한 잭은 수천 시간에 달하는 훈련을 받고 자격증까지 따고야 말았다. 의기양양 이제 마사지사가 된 잭은 돈을 벌기 위해 샌프란시스코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곳엔 이미 마사지사가 넘쳐나고 있어서 돈벌이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다. 어쩔 수 없이 잭은 친구의 어린 딸의 보모로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다. 그리고 곧 오데오라는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는데 오데오는 팟캐스트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신생회사였다. 하지만 잭은 팟캐스트에는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프로그래머로의 진로를 굳힌다는데 회의가 들었다. 그러던 중 애플에서 아이튠 기능이 새로 출시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들이 팟캐스트를 만들고 공유하는 것을 매우 쉽게 만들어 놓았다. 졸지에 오데오의 주력 상품이 무용지물이 될 지경이 되자 다급해진 사장은 직원들에게 새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재차 요구했다. 그래서 잭은 이전에 발명한 핸드폰 문자 기반의 블로그 서비스를 제안해 보기로 했다. 회장은 그 아이디어를 듣자마자 개발을 위한 자금을 마련해 주었고 직원들과 트위터라는 소프트웨어를 출시했다. 트위터는 이내 독자 회사를 설립할 정도로 성공적이었고 당시 29세였던 잭은 트위터의 창립 CEO가 되었다. 5년 뒤 트위터는 세계 2억 명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하게 되었다. 게다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와 페이스북 등 유수 기업으로부터 80억 원 달러의 규모의 매각 제안도 거절할 정도의 고속 성장을 이뤘다.
그의 사업가적 자질은 트위터에서 멈추지 않았다. 하루는 친구인 짐 맥켈비와 통화를 하게 되었다. 유리 조각가인 짐은 통화 당일 2,000달러의 유리병을 신용카드 문제로 팔 수 없게 됐다고 토로했다. 전직 프로그래머였던 친구와 잭은 통화 내내 왜 소규모 사업자들이 신용카드를 통한 판매가 어려운지에 대해 얘기했다. 이날의 통화는 아이폰에 끼워서 사용하는 비싸지 않은 신용카드 단말기를 만들면 된다는 결론으로 모아졌다. 이들은 재빨리 신용카드 단말기 샘플과 거래를 처리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투자자들에게 선보였다. 투자자들은 이 새로운 사업 안에 열광했다. 그렇게 자금을 유치한 그들은 스퀘어라는 회사를 공동 창립했다. 스퀘어에서는 스마트폰 유저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무료 신용카드 단말기를 만들었다. 창립 1년 만에 스퀘어는 75만 군데의 거래처와 계약을 하고 20억 달러 규모의 거래를 유지하는 회사가 되었다. 즉 도시의 이런 놀라운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 그에게는 세심한 계획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어떻게 보면 너무 드라마틱하기까지 하다. 특정 직업이나 목표를 미리 결정하고 노력하는 대신 수년 동안 컴퓨터 프로그래밍, 식물 일러스트, 패션 디자인, 마사지사 등 다양한 일을 시도했을 정도다. 탐색한 모든 진로가 실현되지도 않았다. 그런 그에게 한 가지 분명한 장점은 해보고 싶은 다음 타깃으로 행동을 옮기는데 시간을 지체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물론 잭 도시가 했던 모든 행동이 옳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일반적인 사람이 따르기엔 다소 무리가 되는 선택들도 거침없이 시도했으니 말이다. 똑같이 행동하고 선택한다 해도 그가 이룬 엄청난 부는 얻지 못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누구나 자신의 호기심을 따라 자신이 즐기는 일을 할 권리는 있다. 성공이란 다른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게 아니다. 오직 자신에게 맞는 삶을 이루는 데서 얻을 수 있을 뿐이다. 이 개념을 소설가인 아나 킨들렌의 1999년 마운트 호니요크 대학 졸업 연설에서 들어보자. 제가 전업주부가 되기 위해 뉴욕타임즈를 그만뒀을 때였습니다. 세상이 온통 저보고 미쳤다고 말하는 것처럼 느꼈죠. 전업주부에서 소설가로 전향한다고 했을 때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도 전 행복했죠. 제 기준에서는 성공한 거였으니까요. 자신이 인정하는 성공이 아닌 세상에 잘 보이기 위한 것은 진정한 성공이 아니지요. 내가 만족할 수 없으니까요. 우리 모두가 영화배우 릴리 톰린의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쥐들끼리의 경주에서 이기면 뭐하나요? 그래봤자 내가 쥐일 뿐인데. 꿈을 이루기 위한 가벼운 접근, 비슷해 말하는 가벼운 접근법은 보람찬 커리어를 짤 때도 충분히 적용 가능하다. 진로를 정할 역시 가벼운 접근은 필요하다. 행동에 뛰어들고 실험하며 정보를 모아서 방향을 수정해 가는 것이다. 큰 투자나 장기간의 헌신 없이 말이다. 실제적인 조언을 살펴보자. 1. 최소한의 가시적 행동을 계획하라. 이것은 다음 단계의 행동으로 이어주는 필수 행동이다. 3개월, 1년 혹은 5년 단위의 준비 계획을 세우는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 대신 다음 한 주간 경험할 것과 그것을 통해 배울 점에 집중한다. 2. 새로운 것을 시도하게 하여 많은 것을 배우게 하는 작은 행동들에 노력을 기울여라. 곧바로 피드백을 얻을 수 있는 행동들을 즐겁게 시도한다. 3. 당신이 호기심을 느끼는 직업에 대해 갖고 있던 가정이 옳은지 그른지 확인하라. 특정 직업에 대해 남들이 하는 말이나 책이나 TV에서 보고 들은 것을 곧이곧대로 믿을 필요는 없다. 그 일이 얼마나 힘든지, 내가 그 일을 잘할 수 있을지 알아보라. 관련된 자원봉사를 지원하거나 관련 분야의 개론 수업을 수강할 수 있다. 인턴십 또한 파트타임으로 일해볼 수 있는지 알아보라. 4. 도중에 방향을 전환할 수 있음을 예상하라. 진행 과정에서 크고 작은 수정은 당연함을 인정하다. 비록 그 직업을 위한 시간과 자원을 투자했어도 한 가지 직업만을 고수할 필요는 없다. 새롭게 배우고
흥미를 느끼는 것에 따른 방향 수정은 지극히 당연하다. 5. 자세히 알기 전까지는 교육과 훈련, 준비 과정에 큰 투자를 삼가라. 어떤 일을 시도해보고 자신의 생각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장기적인 시간과 비용을 쏟아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의사가 되고 싶다면 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해보고 화학 수업을 들어보는 것을 시도해보라. 또한 의예과에 들어가기 위한 계획을 실행하기 전에 MCAT 연습을 어떻게 하는지 확인하라. 6. 진로 계획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마라. 가족이나 주변 친구들이 어떤 진로를 택할 것인지 물으면 정확한 답을 피하라. 대신 여러 가능성을 알아보는 중이에요. 라고 답하며 의견을 구하라. 부담 없이 정보를 수집하며 진로 방향을 바꾸기 쉬울 것이다. 중도 포기자라는 당황스러운 말을 듣거나 방향 수정에 대한 부담감을 미리 차단할 수 있다. 우유부단한 것은 제각각의 지연을 가져온다. 그리고 잃어버린 날들을 한탄하며 하루하루를 잃는다.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다고 꿈꾸는 게 있다면 지금 시작하라. 대담함에는 재능과 마법과 힘이 함께 할 테니 지금 바로 시작하라. 요한 볼테강 폰 괴테, 독일 작가, 예술가, 정치가. 고정된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는 혁신가가 되어라. 그렇구나. Be an innovator. 자, 사람이 변화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환상이고 착오입니다. 외부 세계만 바꿔놓으면 사람이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혹은 새 스승이나 새로운 영성을 얻는다고 해서 그게 사람을 바꿔놓지는 않습니다. 그건 펜을 바꾸는 일로 글씨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혹은 모자를 바꾸는 게 사고 능력을 바꾸는 거라고요. 그런 것이 실제로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는데도 외부 세계를 재배치하느라고 힘을 쏟고 있습니다. 더러는 성공하고 잠시 휴식을 얻지만 그런 휴식 동안에도 긴장합니다. 행복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주 변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되돌아봅니다. 과거에 매여 현재와 미래를 제대로 볼 수 없죠. 선율을 즐기고 싶습니까? 교향곡을 즐기고 싶다면 곡의 몇 대목에 한두 음절에 매이지 마십시오. 지나가고 흘러가게 하십시오. 음들을 흘려보낼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교향곡을 온전히 즐기게 됩니다. 특정한 대목이 마음에 든다고 해서 교향악단에게 그 대목을 계속 연주해요. 계속 하고 외친다면 그 연주는 교향곡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앤소니 듬의 깨어나십시오. 다른 방법으로 보면 다르게 보인다. 어떻게? 라는 질문은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이나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이다. 혁신이란 자신과 세상에 가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만드는 것이다. 아울러 개인의 성공의 핵심 요소다. 당신이 엔지니어, 세일즈맨, 트럭 운전사, 선생님, 회계사, 자영업자 등 어느 직업군에 종사해도 혁신은 필요하다.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문제를 해결하고 전략을 짜며 새로운 실천법을 발전시키고 일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라면 창의성은 필요하다. 창의성과 통찰력은 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다. 이것들을 우리 삶에서 더욱 증강하기 위한 혁신적인 방법의 예는 다음과 같다. 더 든든한 친구이자 동료가 되기. 자신의 재능과 열정을 드러내는 특별하고 복합적인 커리어 만들기. 운전, 식사 준비, 빨래와 같은 일상적인 일을 더 편안하고 에너지가 충전되는 방식으로 하기. 자녀와 함께할 재미있는 게임을 만들기.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들과 의미 있는 일상을 만들기. 다른 이들이 그들만의 장점을 깨닫고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돕기. 삶의 신성함을 깨닫게 해주는 고요와 평온의 시간 갖기. 브리검 영 대학교의 제프 다이어 교수, 인시아드의 할 그레거슨 교수, 하버드 그리니스 스쿨의 크레이튼 크리스텐스는 그들의 저서 혁신가의 DNA, 파괴적 혁신가의 5가지 기술 마스터하기에 8년간의 합동 연구 결과를 실었다. 연구의 목표는 창의적 비즈니스 아이디어의 기원을 찾는 것이었다.
저자들은 혁신적인 상품 발명가 100명 이상을 인터뷰했다. 또한 혁신을 주도한 회사의 CEO들, 예를 들어 이베이의 피에르 오미다이어,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세일즈포스닷컴의 마크 베니오프 등이었다. 더불어 75개국을 넘나드는 500명 이상의 발명가와 5,000명 이상의 CEO들에 대한 다면 평가 자료도 수집했다. 연구에 따르면 그들은 창의적인 삶의 방식을 갖는 데 뛰어난 지능지수나 아이비리그 졸업장 같은 건 필요치 않음을 보여주었다. 그보다 새로운 경험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고 호기심을 갖는 습관이 더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했다. 다음 과정으로 그 설명을 들어보자. 당신에게 일란슨 쌍둥이 형제가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두 사람 모두 지능이 같고 태어난 재능도 같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일주일 안에 새로운 창의적 사업 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당신은 좋은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 열심히 궁리 중입니다. 반면 당신의 쌍둥이 형제는 10명의 사람들과 사업 아이디어에 대해 얘기를 나눕니다. 그들은 엔지니어, 음악가, 전업주부, 역할의 아버지, 디자이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혁신적인 창업으로 평가받는 세 곳의 기업을 방문합니다. 그는 그곳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관찰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죠. 내가 이 상품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혹은 이 사업이 잘 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뭘까라고 묻습니다. 이 모든 네트워킹과 관찰 실험을 하는 동안 적어도 하루에 10번은 이 질문을 던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과 당신의 쌍둥이 형제들 중 누가 더 창의적이고 쓸모있는 아이디어를 낼까요? 아마도 당신의 형제이겠지요. 그 이유는 그는 유전적으로 창의성이 더 많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프 다이어 교수뿐 아니라 기업 성공을 다룬 수많은 연구도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성공한 CEO들은 성격과 인지 능력 면에서 여느 회사 간부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이 하는 행동은 상당히 달랐다. 이 장에서는 창의성을 깨우고 삶의 새로운 가능성을 부여할 5가지 쉬운 방법을 살펴볼 것이다. 익숙한 것을 새롭게 보는 뷰자대 현상. 기회는 종종 당신이 처음에는 알아차리지 못한 것입니다. 카트린 드네브 프랑스 영화배우. 당신이 우주선을 타고 지구에 처음 온 외계인 인류학자라고 상상해보자.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 지구에 처음 방문한 것이니 모든 것이 새로울 것이다. 이 시선이 바로 혁신가로 거듭나는 태도다. 모든 것을 새롭고 호기심 가득 찬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창의적이 되고 싶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싶다면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언제 어느 때라도 인간관계나 간섭의 다양성에 놀라고 호기심을 가지는 방식이다. 수많은 비즈니스 방식, 테크놀로지가 사용되는 양상, 사람들의 일상이 테크놀로지와 미디어에 의해 어떻게 움직이는지 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호기심을 가져야 한다. 앞서 소개한 창의성 분야의 학자인 제프 다이어 교수와 그의 동료들은 성공적인 혁신가 대부분이 마치 자신이 인류학자인 것처럼 행동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즉 자신의 주변 환경과 사람들의 행동에 깊은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세계적인 디자인 컨설팅 회사 아이디어의 톰 켈리 대표는 그의 저서 유쾌한 이노베이션에서 이렇게 말했다. 아이디어의 가장 중요한 창의력의 원천은 인류학자와 같은 관찰입니다. 예리한 관찰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선불교에서 초심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마치 세상을 처음 보는 것 같은 눈으로 보는 것을 뜻한다. 제프 다이어 교수와 그의 동료들은 그것을 뷰자대 현상이라고 이름 붙였다. 잘 알려진 대로 데자뷰 현상은 어떤 것을 경험할 때 이전에 마치 경험해본 것 같은 느낌을 뜻한다. 정말 처음 겪는 일이라도 말이다.
하지만 뷰자대 현상은 이미 여러 번 접한 익숙한 대상과 경험이라도 완전히 새로운 느낌으로 보는 것이다. 많은 기업가들은 삶의 일상적인 측면을 관찰하면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해낸다. 인도의 자동차 회사인 타타그룹 회장인 라탄 타타의 경우를 살펴보자. 타타는 일상을 유심히 관찰해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찾아낸 기업가의 좋은 예다. 그가 자란 인도는 스쿠터가 수백만 가정의 주요 교통수단으로 애용되고 있다. 스쿠터 단 한 대에 많은 가족이 끼어앉아 가는 것은 인도 거리의 흔한 광경이다. 그러나 타타오는 어느 비 오는 날 뭄바이에서 보게 된 흔한 광경에서 새로운 시도를 결심하게 된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저렴한 차를 만들겠다는 각오였다. 그 계기는 퇴근 중 보게 된 어느 가족으로부터 시작됐다. 한 남자가 스쿠터를 몰고 가는데 그의 큰 아이는 핸들 바로 뒤에 서 있고 남자의 옆에는 둘째를 무릎 위에 놓은 그의 아내가 타고 있었다. 4명의 가족 모두 굵게 내리는 비를 맞아 흠뻑 젖은 채로 머리를 감싸지고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다. 타타는 그 가족을 보고 생각했다. 이 가족이 싼 값으로도 살 수 있는 자동차가 있다면 저렇게 비를 쫄딱 맞지 않아도 될 텐데. 이 생각은 그가 대중의 차를 만들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궁리하게 만들었다. 중하류 계층의 사람들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자동차여야만 했다. 타타는 엔지니어 몇 명을 불러들였다. 그리고 수년간 여러 자동차 모델을 만들며 실험했다. 그렇게 세상에 가장 값싼 차인 나노가 탄생했다. 나노는 2009년에 $2,200라는 저렴한 가격에 출시되었다. 그리고 놀라운 성공을 거뒀다. 출시 후 몇 개월이 되지 않아 20만 달러의 주문이 쏟아질 정도였다. 나노는 2010년 올해의 인도 자동차로 꼽히기도 했다. 업계의 판도를 바꾼 나노의 시발점은 단순했다. 이미 수백 번도 더 본 광경을 새로운 호기심을 갖고 관찰한 것뿐이었다. 같은 물건을 오래도록 바라보면 눈이 흐려져 결국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된다. 그와 마찬가지로 한 가지 일만 계속해서 생각하면 오히려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쇼펜하워. 진지한 관찰이 업계의 일약 혁신을 불러일으킨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자. 바로 쿡이 창시한 재무관리 소프트웨어 회사인 인튜이트의 경우다. 어느 날 쿡의 아내는 가계부를 정리하고 있었다. 아내는 모든 지출을 일일이 점검해야 한다는 게 얼마나 짜증나고 힘든 일인지를 말하며 투덜대고 있었다. 몇 년 동안 가계부를 써온 그의 아내는 매번 그에게 똑같은 일로 투덜대고는 했다. 쿡은 아내의 투정을 계기로 개인 재물을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렇게 만들어진 소프트웨어가 인투이트다. 인투이트는 재무관리 소프트웨어인 퀵북을 출시하며 연 매출 35억 달러에 달하는 세계적 기업이 되었다. 후에 그의 회사에서는 진지한 관찰과 끊임없는 질문이 하나의 비즈니스 관례가 되었다. 쿡은 이렇게 말했다. 인투이트에서는 직원들에게 무언가 관찰할 때 2가지 자문을 권합니다. 무엇이 놀랍고 새로운가와 내가 예상한 바와 어떤 점이 다른가를 말이지요. 진정한 배움과 상의는 이 2가지에서 시작하기 마련이니까요. 모든 긍정적인 습관을 기를 수 있듯이 관찰력 또한 발전이 가능하다. 주변 환경에 주의를 기울여 보라. 그 전에는 눈치채지 못했던 멋진 디테일들로 가득한 세상이 될 것이다. 관찰력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살펴봐야 할 몇 가지 대상들이다. 주변 환경, 오늘의 하늘은 어떤 모습인가? 땅이 축축한가 아니면 말라있는가? 어떤 소리들이 들리는가? 뭔가 특별한 냄새가 나지는 않는가? 주변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고 있으며 무엇을 들고 다니는가? 사람들이 행복하거나 슬퍼 보이는가? 아니면 다른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행동은 무엇인가? 과학기술, 당신이 늘 사용하는 사물들을 살펴보라. 컴퓨터, 의자, 신문 등의 사물들이 일상 경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또한 주변에 보이는 건물, 자동차 등의 디자인이나 외양에 대해 어떤 느낌을 갖는가? 자신의 몸과 마음, 당신의 기분은 어떠한가? 배고프거나 피곤하지는 않은가? 어떤 일에 열정을 느끼는가? 만약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자연, 어떤 식물, 나무나 다른 생물들이 보이는가?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떤 점들이 흥미롭거나 놀라운가? 자연에 가까이 갔을 때 어떤 느낌의 변화가 있는가? 위적인 특징과 그 의미, 주변 환경에서 어떤 것이 아름답고 관심을 끄는가? 어떤 면이 당신을 감동시키고 특별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가? 주변 환경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떠한가? 30초 스냅샷 찍기. 관찰력을 키우는 간단한 실천법을 하나 소개하고자 한다. 바로 30초 스냅샷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 기본 개념은 간단하다. 자신을 매우 민감한 기록 장치라고 상상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고도의 총천연색 홀로그램 기능을 가진 카메라다. 주변의 소소한 일상을 그대로 담아낼 수 있고 보고, 듣고, 만지고, 냄새를 맡으며 맛을 보는 모든 내용을 고스란히 기록할 수 있다. 이제 30초 동안 주변 환경의 모든 디테일을 기록해보자. 위아래, 가까이, 그리고 머리를 스캔해보라. 소리를 들어보고 물건의 촉감을 느껴보자. 당신의 스냅샷이 주변의 모든 것을 하나도 놓치지 않게 해야 한다. 그렇게 30초 동안 무엇에도 방해받지 않은 채 주위 환경을 감지하라. 이 방법을 하루에 몇 번 정도 시도해보자. 마음을 열고 세상의 주의를 더 기울이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흥미롭거나 놀랍거나 의미 있는 것들을 놓치지 않는 호기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어떻게가 아니라 무엇을. 창의적이지 않은 마음은 오답을 찾아낼 수 있지만 잘못된 질문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매우 창의적인 마음이 필요합니다. 안토니 제이, 영국 작가, 방송인 및 배우. 나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답을 찾기 위해 시골을 배회했습니다. 바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산호와 해초의 흔적과 조개 껍데기가 함께 한 꼭대기에 존재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번개가 만들어져서 보이는 시간보다 천둥 소리가 더 오래 지속되는 이유와 번개의 빛은 생성되는 즉시 눈에 보이는 반면 천둥 소리는 귀에 들리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이유들을요. 이런 질문과 다른 이상한 현상은 평생 동안 내 생각을 사로잡았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탈리아 르네상스 화가, 조각가, 건축가, 발명가. 혁신가들은 매우 탐구적이다. 그들은 이건 왜 이런 식이지? 이게 정말 무엇 때문에 그런 거지? 무엇을 좀 다르게 해볼 수 있을까? 와 같은 질문을 끊임없이 던진다. 좋은 질문을 하면 놀라운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 폴리오 백신을 발견한 뛰어난 과학자 요나스 솔크는 이렇게 말했다. 해답을 발명해낼 수는 없지요. 그저 바른 질문을 던짐으로써 해답을 자연히 드러내는 것뿐입니다. 가장 위대한 발명은 가장 간단한 질문에서부터 시작되곤 한다. 광학 분야 전문 물리학자인 에드윈 랜드는 가족들과 휴가를 즐기는 동안 딸의 사진을 찍었다. 참을성이 모자라는 3살배기 그의 딸은 왜 바로 사진을 볼 수 없어요? 라고 졸라댔다. 이 말을 들은 에드윈 랜드는 생각하기 시작했다. 대상의 이미지를 사진의 필름이면서 동시에 사진 자체로도 기능할 수 있는 감광성 표면 위에 담는 게 가능할까? 이 질문은 그가 폴라로이드를 발명하게 만든 직접적인 이유가 되었다. 폴라로이드는 150만 대 이상 팔린 전설적인 제품인 동시에 사진업계에 일대 혁신을 일으킨 제품이다. 물론 에드윈 랜드가 사진 유제에 관한 풍부한 지식을 갖춘 뛰어난 과학자이긴 했다. 하지만 사진업계의 선입견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만든 것은 그저 3살배기 딸의 순진무구한 질문이었다. 창의력은 이미 존재하는 문제의 질문 내용을 재구성할 때 생겨나기도 한다. 심혈관용 스텐트를 발견한 윌리엄 헌터 박사의 경우가 그렇다. 스텐트란 혈관 폐색을 막기 위해 수술할 때 삽입하는 그물 튜브다. 하지만 스텐트 위에 반응 조직이 형성되어 혈관을 다시 막는 일이 허다했기 때문에 실패가 잦았다. 당시 수많은 의료기기 업체들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스텐트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빠져 있었다. 헌터는 이 질문을 바꿔보았다. 몸이 이 스텐트에 어떻게 반응을 하길래 이렇게 자주 실패하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한 고민은
약 성분을 코팅한 스텐트를 발견해냈는데 획기적인 역할을 했다. 약 성분을 바른 스텐트가 반응 조직의 형성을 현저히 줄여주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문제에 앞서 늘 어떻게 라는 질문을 던진다. 어떻게 하면 회사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실적을 더 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저축하고 살 빼고 골프 스코어를 올릴 수 있을까 등이다. 하지만 어떻게라는 질문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이나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는 데 분명한 도움이 아닐 때가 많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에 근거해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제에 대한 바람직한 첫 질문은 무엇을에 관해 묻는 것이다. 무엇을에 대한 질문은 현 상황의 제약에서 벗어나 다른 가능성들을 탐험하도록 돕는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인생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할 수 있는 5가지 새로운 일들은 무엇일까? 만약 자동차 할부금과 주택 모기지가 없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현재 무시하고 있는 가장 큰 우선순위는 무엇일까?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창의적 도전은 무엇일까? 지금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건 뭐지? 만약 10년 정도 젊었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랬다면 지금 어떤 모습일까? 시도했지만 실패했던 3가지 일들은 무엇이었지? 그리고 그 일들에서 내가 무엇을 좀 다르게 해볼 수 있었을까? 내가 인간관계에서 가장 부족하다고 느끼는 건 뭘까? 지난 4년간 로스쿨 학위를 따는데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지금쯤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이 문제를 내 친구의 관점에서 생각했다면 무엇이 달랐을까? 이 일에 삶을 헌신하지 않았다면 무엇이 달랐을까? 내 인생이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뀐다면 어떨까? 아침에 일어나면 어떤 기분이 들까? 무엇이 달라져 있을까? 만약 IT 업계의 일이 두드러기가 날 정도로 싫어진다면 그 대신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만약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살았다면 어땠을까? 매일 무엇을 하고 지낼까? 만약 마법의 번개를 맞아서 능력이 다 사라져버린다면 어떨까? 학력과 단연간의 경험, 여러 페이지로 된 이력서, 연락처 등이 다 날아간다면 내가 맨 처음 해야 할 일이 무엇이 될까? 인생을 돌이켜볼 때 나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떤 부분은 받아들일 만하고 어떤 부분은 완전히 시간 낭비일까? 정말 두려워하는 게 무엇이고 버려야 할 것들은 또 무엇일까? 왜? 라고 묻는 것은 의식하지 못하고 있던 가정들, 스스로 정해버린 제안들을 깨닫는 데 도움이 된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왜 지금 의사가 되는 걸 시도하기에 너무 늦었다고 느끼는 걸까? 왜 가까운 친구들이 주변에 없는 걸까? 왜 자신이 성공한 것 같은 기분이 별로 들지 않는 걸까? 왜 이렇게 수입이 부족할까? 왜 그렇게 위험을 감수하기가 싫은 걸까? 부모님과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왜 그렇게 신경 쓰는 걸까? 왜 겨우 그 정도로 만족할까? 직장이 그렇게 싫으면서 왜 그만두지 못할까? 왜 그렇게 자책을 자주 할까? 왜 특정 학교로부터 입학 허가를 못 받거나 어떤 커리어로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할까? 왜 내 자신이 준비가 안 되었다고 느낄까? 왜 내 사업 아이디어는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할까? 왜 기다리고만 있을까? 왜 내 자신이 부족하다고만 여길까? 왜 바꾸기를 두려워할까? 나를 불평하게 하는 걸 알면서도 특정 행동을 왜 반복하는 걸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진 한번 찍어볼까요? 전 뒤에 배경이 화사해지니까 좋네요, 아주. 자, 준비하시고요. 빠르게 실패하지 않고 사진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도 후원으로 배경 바꾸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책은 뭐예요? 다음 책, 그 웹 3.0 올라왔더라. 그거 바로 해요. 웹 3.0 바로 할까요? 그게 낫겠네요. 나왔을 때 바로.